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경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65강 주제인 계양기 시기에 체결된 여러 조약 2 1900년대에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저번에 다뤘던 계양기 시기에 체결된 여러 조약 1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이 1900년대를 기준으로 계양기 시기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일제감정기 시기까지 넘어간지 이 조약을 통해 가지고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드릴 거니까 저번 강의 내용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강의보다 더 집중 있게 따라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5강 주제 계양기 시기에 체결된 여러 조약 2 시기는 1904년부터 일제감정기가 시작되는 19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저번 강의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조약 원보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 조약의 원문을 해석하는 거라던가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서 이 조약은 이겁니다, 포인트 잡는지 더 집중 있게 보실 필요 있습니다. 오늘 강의 어렵습니다. 자, 빈출도의 경우에는 최소 2, 3회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왜냐면 이따 다룰 을사늑약과 관련된 사례가 빈출 키워드여가지고 다른 조약은 몰라도 이거만큼으로도 최소 한 3회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강의 내용에서 진짜 다 까먹어도 을사늑약과 관련된 사례는 어떻게든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지시였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국가와 체결한 조약의 핵심 조항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번 강의는 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약과 관련된 사료 업무 해석, 이것도 똑같은데 오늘 조금 추가된 거는 을사늑약의 체결 이후 저항한 사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을사늑약의 체결 이후 저항한 사례로서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이 한능검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급빈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 별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 똑같으니까 패스하고,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저항 사료서 단독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부터 계속 강조하는 헤이그 특사 파견,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 이해, 일본과 체결한 조약의 핵심 키워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금 집중 있게 외우면 좋은 조약은 여기는 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을사늑약과 한일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입니다. 근데 저번 강의에서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때 그냥 조항 원문을 보여준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2차 한일협약이랑 그 한일신협약, 그리고 이거 관련된 거 좀 미리 설명 들어갈게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조약이란 이름인데 여기 보면은 이 을사늑약만 이름이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라 써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조약과 늑약의 차이를 알아내는데, 늑약이란 거는 조금 그 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뭔가 딱 외교를 만나가지고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사인도 하고 오케이 이건 좋습니다, 이건 싫습니다, 이렇게 뭔가 토론하면서 뭔가 합의를 한 게 아니라 강압적인 거, 억지로 체결한 게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조약을 안 하고 늑약을 체결하는 게 약간 강압적으로 체결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잡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 을사늑약 경우에는 당시에 강압적 분위기, 그래서 강압적 분위기란 거는 진짜 막 군대 들이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포 분위기, 그리고 일단 고동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사인한 조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가 대표자의 그렇게 사인도 받은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무력으로 당장 사인 안 해? 이게 뭔가 목에 칼 들이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안 쫄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약 자체는 국제법을 공식적으로 위반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래 조약이라 표현 안 되고 늑약이라 표현하는 게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의 체결 결과 그거에 대한 저항 사례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민영환이라는 인물과 조병사라는 인물 자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민영환이라는 인물을 좀 외우세요. 그래서 이 민영환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문신인데, 당시 이 늑약의 체결에 억울해가지고 자결한 대표적 인물이고, 을사오적 암살단이라고 있는데, 이 을사오적이란 건 대표적으로 우리도 생각보다 알만한 그 이완용 뭐 이런 인물들, 그래서 이완용, 박재순 이런 인물들, 그래서 권상현, 그래서 이런 당시 을사늑약의 체결에 가담한 친일파 5명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일파들 죽어! 하면서 그때 활동한 인물인데 대표적으로 나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철을 외워두시는데, 이 나철은 제가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어떤 거 아니에요? 이 일제감정기 시기에 나철이라는 인물은 원래 본명은 나인영인데 이 대종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 연기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 장지연이라는 인물도 시리아 방성대국이란 것을 황성신문에 게재했는데, 이 시리아 방성대국이란 거는 매일매일 밤새 소리내서 크게 운다. 그래서 당시 외교권을 박탈한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가지고 매일 밤마다 목 놓아 운다. 그게 바로 시리아 방성대국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장지훈도 나중에 친일파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을 습격,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오적인 이 이완용을 습격한 인물인데 그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뭐 지금 정치인 말고요. 그 이재명 인물인데 이거 시기는 외우건 외우세요. 그래서 외워두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장인환, 전명훈 등이 그 스티븐스가 인물 사살했는데, 사실 이거는 2차 한일 협약보다는 여기 있는 1차 한일 협약에 관련된 거서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이거 사실 1차 한일 협약과 관련된 내용에서 본 게 맞는데, 아무튼 간에 이 을사늑약 이후에 이 장인환이란 전명훈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당시 이 조약 통해서 그 외교고문으로 임명된 스티븐스가 인물을 저격했는데, 이 장인환이 전명훈이라는 인물이 원래 서로 이게 협의하고 만난 게 아닌데 딱 현장에서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되게 운명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그게 뭔가 총을 장전해가지고 스티븐스를 쐈다. 이렇게 외우세요. 총을 장전해가지고 미국에서 빵! 이렇게 쐈다고 외우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인데,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은 뭐냐면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그 만국 평화 회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만국 평화 회의란 일종의 국제 대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각 국가의 뭔가 그 대표자던가 중심 인물도 오니까 당시에 고종이 이 밀명을 보낸 거예요. 이 밀명 보내가지고, 야 너희 이준 이상솔, 내가 진짜 목숨 걸 부탁하니까 니네 이 만국평화회의 몰래 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 을사늑약 부당성 알려가지고 우리 국제적으로 도움 받자 한 게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준, 이휘종, 이상설 삼형제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상설을 조금 더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이 이준이랑 이휘종님도 기출에 나오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이상설을 조금 더 외우란 이유가, 이 이상설님이 나중에 그 일제감정기 시기에도 연계된 키워드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인물들은 이 헤이그 특사 파견 외엔 안 나오는데 이상설님은 일제감정기 시기의 인물 유형으로도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인물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인물도 외우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2차 한일 협약 관련된 내용만 미리 설명드리고 바로 그 조약 업무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쭉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일 합방이 됐다. 그래서 일제감정이 시작됐다. 이런 흐름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 원문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한일 의정서입니다. 한일 의정서의 경우에는 시정 개선을 충고 수용하고 군사적 요청 잡보, 이게 좀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한일 의정서가 먼저 체결된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군사 전략상. 그래서 이 맥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을 위해가지고 명분상으로는 우리나라 지켜준다는 말이 있지만 이 군사적 요충지 확보하는 거는 당시에 이 조약을 체결 당시가 러일 전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야 내가 니네 러시아한테 지켜주려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협조해야겠지?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군사적 요충지 넘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쟁 이렇게 해놓은 거는 러시아의 간섭 배제해가지고 우리나라 먹으려는 건데 지네가 착한 척 오지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군사 요충지 확보는 전쟁이 딱 시작됐을 쯤에 어쨌든 한반도로 이렇게 넘어가서 전쟁을 해야 러시아에 넘어가 유일하니까 어차피 중국은 이미 발렸었고, 그래서 이걸 확보해가지고 전쟁에 유리한 그런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이거부터 때려먹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상 필요한 지점, 군사적인 거, 그래서 이거 나오면 한일 의정서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거 먹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군대도 막 이제 일본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조선에 대한 그 내정 간섭을 더 심화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간섭한 거 늘어났으니까 더 먹을 만한 여유가 생겼겠죠. 그래서 당시 어땠었냐면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그리고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그래서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이 임명된 거고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라는 인물이 언급되는데, 그래서 이 스티븐스 원래 미국인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진짜 친일파 미국인이라 보면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당시에 장인환, 전명훈 등이 이 인물을 처벌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메가타는 제가 한 다음 강의 중에 다룰 화폐 정리 사업이랑 담당했는데 이 사업을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위축됐어요. 그건 왜 그런지 제가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잘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자, 대한정부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문제 처리할 때 미리 대본 정부와 상의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제가 이걸 왜 찝어둔지 다시 볼게요. 자, 처음 조약에서는 그냥 대본 제국이 그냥 시정 개선을 완화 그냥 충고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때는 그냥 야 내가 좀 네 외국과 조약 맺을 거야. 내가 조언해줄게. 그냥 딱 이 정도로 그냥 약간 좀 뭔가 훈수만 조금 두는 느낌이라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간섭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이 일본이 그냥 훈수충이에요. 훈수충인데 이때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안 될 것 같은데 약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약이 가면 갈수록 당시 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에 대한 그런 간섭을 심화하기 위해서 점차 그런 간섭의 범위를 이렇게 조약으로 조금씩 늘렸다. 그 흐름을 잡으셔야 되고, 그 이전에 사실 러일 전쟁이 제 기억에 1905년 9월쯤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러일 전쟁은 한 1904년 2월부터 1905년 9월까지 한 건데, 그 와중에 사실 일본은 좀 어떤 입장이었냐면, 러일 전쟁 때 이기고 나면은 자 이제 러시아까지 방해할 일 없으니까 이제 조선은 본격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일본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지네가 성장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강대국이 너무 많아. 강대국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 국가의 눈치를 안 보고 깔끔히 먹어야 돼. 그러면 서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당시에 대표적 견제할 만한 국가가 진짜 강대국인 영국이라던가 미국 같은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들도 나름대로 지네도 좀 다른 나라 먹고 싶고 일본도 자기 나라 뭔가 조선 먹고 싶고 이러니까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 가스라 테프트 미락에서는 자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국의 지배권을 상호 인정한다 해도, 자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미국에 맡긴다. 그래서 미국이 너 필리핀 지배하던 간에 말던 간에 나 오케이. 반대로 미국 역시 일본이 한국의 외국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부터 사실상 이제 일사늑약의 그런 배경이 스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때부터 영국, 미국, 일본 등 삼국 정부의 상호 양액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서로끼리 닌 저기 먹고 난 여기 먹고 서로 딜, 그리고 모른 척 오케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면은, 자 2차 영유동맹 이것도 보면은 영국은 인도, 일본은 한국에서 권리를 취한 거 승인. 자 보면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나 뭐 어쩌고 하는 거를 대영제국이 옹호한다. 그리고 오케이 하는 거 승인. 반대로 대영제국은 여기 인도를 먹는 거여서 일본국도 오케이. 이러니까 사실 당시 조선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좀 더 침투하니까 다른 국가에게 도와주세요 헬프를 해야 되는데, 영국도 몰래 이렇게 암묵적으로 no. 미국도 no 이런 식으로 이미 서로 이게 일본이 뒤에서 이게 꽁무니 치면서 이게 다 외국에 도와줄 수 있는 걸 사전에 다 막아놔가지고 다른 국가에게 뭔가 도와주세요 똑똑똑똑 하려 해도 이미 다른 국가는 안돼 이런 식으로 막혔으니까, 사실 당시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외국권 이거 좀 도와달라 하려 했었어도 이미 이렇게 다 통수를 쳐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조약을 계기로 이제 을사늑약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을 맺을 때 이미 러일 전쟁에서는 일본이 딱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만 해도 러시아도 강국이었는데 저 조그만 섬 일본에게 발릴 줄 몰랐어. 이런 식으로 되게 당시 국제적으로도 되게 일본이 저게 센 국가였구나 이런 이미지를 딱 각인시킨 게 이 러일 전쟁이거든요. 사실 이 러일 전쟁 할 때도 약간 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러시아가 이기냐 일본이 이기냐 약간 도박하는 것처럼 배팅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여기 어떤 국가가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일본 또 어떤 국가가 지지해주는데, 뭐 일본의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던가 영국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나름 배팅을 했었는데 결국 일본이 배팅해가지고 이긴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 전제 결과 당연히 배상금 지불했고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이 일본의 한국에서 권리를 취한 것 승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뭐 정치 군사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이익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다 뭔가 뭐 일본 정부가 한국에 가가지고 뭐 춤을 추던지 뭐 괴롭히던지 아니면 뭐 물건 약탈하던지 뭘 하던 간에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을 규정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도 당시 조선, 한국에 대한 그런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완벽하게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대국이 조선,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배제해버리고 러시아까지 완벽하게 견제하니까 이제 날 방해할 사람은 더 이상 없어! 하면서
딱 이 을사늑약을 땅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셔야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 조약 내용 좀 어려운데 잘 따라오세요. 자,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은 것을 서로 약속한다. 이게 바로 외교권 박탈이에요. 해풍선이 이게 왜 외교권 박탈이에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잘 따라보세요. 자,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인 성격의 조약을 못 맺는다는 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일단 미국도 막았어, 영국도 막았어, 이렇게 막았음에도 만약에 뭐 네덜란드 막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온갖 또 다른 국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국가에게 괜히 도와달라고 헬프 그래서 막 미국도 막 갑자기 막 바뀌고 막 영국도 막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약 맺었지만 다른 국가가 마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당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입장에서는 아예 얘네가 어떤 식으로도 진의 그 중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조약을 못 맺도록 아예 그냥 사전 차단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국가에게 어떻게 헬프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사전 차단해버려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완벽하게 먹기 위한 그런 방안을 이게 땅 찍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내가 일본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조약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외교권 박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이 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키워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맥락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구나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황국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어가지고 이제 통감을 두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간섭을 더 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걸 기준으로 통감부가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통감을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물 외워두셔야 돼요. 뭐냐면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인데 나중에 그 총독이 다른 겁니다. 아무튼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는데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는 나중에 그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하얼빈에 적격당했는데 아무튼간에 이때부터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을 이렇게 둬가지고 본격적인 간섭을 더 심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단순히 키워드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전 문제에서 이런 조약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을사늑약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덕수궁 중명전에서 체결됐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한일 신협약인데 이거 다른 말로 정미칠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정미칠 조약을 맺은 게 왜냐면 아까 내용 좀 돌아가면은 제가 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뒤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름대로 이렇게 외교가 박탈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한국이 이제 더 이상 통수 칠 거 없겠지. 이제 난 여유롭게 스멀스멀 조금씩 먹으면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 고종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몰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얘네 조약 못 맺으니까 문제 없겠지 싶었더니만 당시 이 네덜란드 만구 평화 회의 가가지고 실제 당시 인물들이 한 몇 시간 동안 외국어로 이렇게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진짜 호소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물론 먹히진 않았는데 그만큼 진짜 처절하게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까지 막았는데 저렇게 또 빠져나올 길이 있었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조약 맺을 때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고종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 대한제국의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켰는데 뭐 고종퇴위랑 뭐 신협약 체결이랑 강제 해산 순서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뭐 문제를 안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그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으면서 조금 더 진짜 이제 완벽하게 더 통수 칠 거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을 인해가지고 당시에 육군의 그런 장교 인물인 박승환이라는 인물이 자결했고 그리고 통감부의 지배를 더욱 강화했고 그리고 차관 정치를 해가지고 통감하는 그 이토 히로부미만 임명한 게 아니라 또 이토 히로부미가 추천한 인물도 더 심어놔가지고 더 정치에 대한 심화적인 간섭을 한 거예요. 참고로 이 고종 퇴위 이후에는 그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인 순종 이 순종의 연호가 융이인데 이 황제가 즉위했다. 뭐 왕이라 표현한 게 맞겠는데 아무튼간에 이게 즉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면 이 통감의 지도 받을 거랑 미리 통감의 승인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조약의 내용 꼼꼼하게 안 읽으시면 이 통감만 보고서 이것도 을사늑약 아닌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을사늑약은 그냥 통감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은 통감을 설치한다는 맥락만 있는데 이 한일 신협약은
이런 식으로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 통해 가지고 통감부를 랜드마킹 딱 해놓고 이때부터 조금 더 그 랜드마킹한 거기다가 좀 이렇게 레벨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많은 거 설치하고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감을 그냥 둔다는 맥락과 통감의 지도를 받는 거, 승인하는 거 이런 맥락은 다른 거니까 일단 설치하고 조금 더 간섭을 강화했다. 그 흐름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 못 풉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기후각서는 그냥 더 그냥 권력을 그냥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냥 사법권 강탈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일본군 정부가 위탁한다. 그리고 한일 병합 조약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체 통치권을 완벽하게 일본에게 넘기면서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고 안타깝게 일제감정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조약의 내용은 그 한일 협약까지만 외워도 문제 없는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외우고 싶으면은 이 기후각서랑 한일 병합 조약까지는 외워두시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 만약 문제를 푸는 거라면 사실 여기 있는 내용까지만 잘 따라오셔도 문제는 없긴 합니다. 자, 그럼 좀 설명이 길었는데 한번 관련된 문제 풀이해보면서 한번 다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해 사료. 자, 읽으면은 여기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 제가 스티븐스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외국어 조약 체결하거나 뭔가 그런 문제 처리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 그래서 충고를 받냐, 조금 간섭을 시작했냐, 아니면 진짜 아예 뺏어버렸냐. 그래서 일단 이 외국인 한 명을 고문합니다. 그래서 이 외교금 관련된 거 스티븐스라 했죠. 그럼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조금 더 간섭이 시작된 게 이게 바로 1차 한일 협약이랬습니다. 자, 나의 사료.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뭐 어쩌고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보호 및 감리 조치 뭐 하던 간에 이걸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완벽한 그런 간섭을 배제하는 거 이거는 제가 포츠머스 조약이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다 여기 대한제국의 그런 안녕과 영토 보전이 있어가지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사자 이동한다. 그래서 제가 이건 러여전을 시작한 지점이었으니까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딱 먹고서 그 다음에 간섭 시작하고 전쟁 이긴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으로 이제 러시아에 대한 간섭 완벽하게 배제했은 거니까 정답은 여기 다가 나니까 여기 5번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여기는 깊게 내다 보니까 제대로 안 따라오시면 문제 바로 틀립니다. 자, 5층 문제 읽으면은 자, 우리 대왕제 폐하께서 강경 성의로 거절하기를 그지 않았다. 일단 고종이 허락을 안 했다 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윤허락인데 아무튼간에 허락 안 했었고 자, 이거 보면은 이 조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생각건데 이토 후작 스스로도 알고 간파했다. 그래서 이 이토가 나온 게 이 이토는 제가 초대 통감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조약은 맺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뭔가 왜 이 조약이 부당성인지 그런 맥락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을사늑약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파악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읽어보면은 또 4천년 강토와 500년 종묘사직을 남에게 들어바치고 2천만 100명을 남에게 넣게 되겠다. 그래서 이것만 읽어보면은 뭔가 한일 병합 조약 같기도 한데 이때부터 사실상 이 외교권을 박탈돼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먹혔다. 이렇게 되게 목 놓아서 울었던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한일 병합 조약보다 이런 맥락 나오면 한능 검에서 의외로 을사늑약과 관련된 사례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사료가 좀 어려서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선지를 보세요. 왜냐?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 선고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죽는 사람 있다 했죠? 맞고요. 2번 이상설이 매국노 처단을 요구하는 상설이었다. 자, 이상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준, 이휘종, 이상설 헤이그 특사 파견 인물입니다. 맞고요. 3번 고종이 헤이그 만고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종이 최대한 준비했다 했습니다. 맞고요. 4번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 정리했다. 제가 유인석은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유인석은 제가 한 지지난 강의쯤 언급한 의미의병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고 참고로 이 을사늑약에 저항한 인물은 대표적으로 최익형과 신돌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계양기식 의병 유형을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5번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 처단을 위해 자신을 두리했다. 그래서 이 오적 암살단 관련된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다른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약 내용 헷갈리기 쉬워가지고 다시 한번 가져온 겁니다. 자, 읽어보면은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도 맺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외교권 박탈이고요. 자, 그리고 폐하 밑에 한 명을 통감된다. 그래서 이거는 통감부 설치죠. 그래서 이거는 을사득과 관련된 거고. 자, 밑에 읽어보면은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도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통치권을 빼앗긴 게 이게 바로
한일 병합 조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보고서 자, 제가 그래가지고 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세로서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항을 시도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외우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더 읽어보면은 여기 보면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한 통감의 지도를 한다. 통감의 승인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통감만 보자마자 을사늑약 달려드시면 시험 망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이게 바로 차관 정치 관련된 건데, 그래서 통감에 그냥 설치하는 거냐, 통감에 지도를 받는 거냐, 이건 완벽하게 다른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이 나오면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랑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체결 이후 사실이니까 1번 이맘손 등이 영남안에서, 이거는 제가 조미수 통상조례 관련된 거랬는데 아무튼간에 이건 1880년대 관련된 거니까 안 맞죠? 2번 최익현이 태인에서 의병. 자, 최익현 제가 방금 언급했는데 이거는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사례인 을사의병입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이 따로 있는데 아무튼간 얘랑 관련 없습니다. 틀렸고. 자, 3번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이렇게 줬다. 자, 독립협회는 1898년에 해산됐습니다. 이때도 활동 안 했어요. 틀렸고. 4번 민영왕이 조약 체결을 항거하여 순국하였다. 자, 민영왕 제가 을사늑약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5번 13도 연합의병이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건데 제가 다음 강의쯤에 다룰 이게 바로 이 정미7조약 한일신협약에 저항한 정미의병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6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66강에서는 개항기 시기 의병에 대한 강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